네, 7월 정기 강의고요. 한 달마다 이렇게 정기 강의 진행하고 있고, 저번 달에는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얘기를 진행을 했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시황 변한 것들은 매달 이제 매일 거의 글을 이제 남겨드리고 있고요. 사실 그것만 잘 읽어주시고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큰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최근이라고 하기 웃긴데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김병인이라고 하고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스에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머니하이라이트로 만난 거니까 스터디에 대해서 일단은 금투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원래 7월 초에 혹은 6월 말에 이 주제를 정할 때까지는 금투세 얘기가 좀 활발했습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투세가 그래도 폐지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크거든요. 만약에 이게 폐지가 안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금투세가 이제 2023년에 처음 나왔는데 2년 유예를 하고 이제 원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각 금융회사 혹은 국세청까지도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항목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만 안 됐을 뿐. 그런데 이제 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정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붙이셔도 됩니다. 어떤 것든 간에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해서 신설해서 새로운 세금으로 매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뭐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뭐 여러 가지의 뭐 채권에 대한 차익,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세금을 금융투자를 하면 하나의 세금으로서 통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 취지만 보면 일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세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경영 경제 가면 2배 사근 연기란 걸 외워요. 2배 사근 연기를 외우는데 우리가 대부분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이제 일반 직장인분들 이렇게 해서 보통 소득이고 연금소득을 우리가 받지는 않으니까 기타 소득은 이제 강의를 프리랜서로 하시거나 뭐 기타적인 소득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금융자산으로 여태까지 냈던 소득은 두 개입니다. 이자 소득으로 받거나 적금, CMA 뭐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자 소득이라고 하죠. 배당 소득은 뭐 있을까요? 맞습니다. 주식에 대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도 맞고요. 혹은 해외에 대한 펀드나 ETF를 할 때 배당 소득세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금융 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총칭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금융 소득이 이자와 배당 소득이 가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배당 소득을 그 배당주를 이렇게 모아가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야. 불가능하다고 하긴 좀 웃긴데,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쳐서 연에 2천만 원만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걸 합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 세율을 최소 16.5%의 세율을 매겨버리기 때문에, 근데 2천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뭐 많이 받는다 해도 뭐 2,500, 3천 받으실 텐데, 3천만 원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다고 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다른 일을 조금 더 하시겠죠? 뭐 한 연봉 3천짜리 일을 한다고 치시면 3천에 이 금융소득 초과한 것까지 해가지고 종합소득으로 이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결론만 얘기하면 배당 소득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정도로 배당을 받으시면 뭐 2천이니까 월에 200도 안 받는 거죠. 월에 200도 안 받아도 세금을 크게 내실 수밖에 없다. 옛날엔 3천이었는데 이게 2천이 됐고 이제 1,000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이 금융소득을 조금 손을 봐서 금투세로 바꾸겠다. 말이 좀 어렵죠? 한 번에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큰 분류 종합소득세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도소득세가 뭐죠? 다 끝났어요. 이제 이론적인 거 뭐 거의 끝났습니다. 얘는 그냥 퇴직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요? 얘는 이제 부동산, 그죠? 부동산 양도할 때, 혹은 그 해외 주식.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가 세금이 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법, 소득세법에 이렇게밖에 없어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거나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거나 방금 했던 종합소득 6가지로 분류하거나 총 8가지의 소득인데 여기에 금투세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배당에 대해서 소득을 금융소득에서 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금투세가 또 생기면 금투세에서 한 번 더 내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이제 금투세로 새로 옮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의 소득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제 원래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분류되던 모든 것들이 은행 예금 이자 빼고는 그런 것 빼고는 전부 다 금투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에 뭐 시행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폐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 정치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또 하시면 안 돼요. 단독방에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당대표가 될 확률이 높은 이재명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지네 혹은 뭐 이제 폐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되면 뭐 그나마 다행. 되면 좀 큰일 났다? 많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번 년에 유예되지만 혹은 없어지지만 다음에 또 살아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뭐가 변하냐? 2개가 변합니다. 첫 번째, 1년 동안 국내에서 번 돈으로 5천만 원 초과가 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어떨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원래 국내 주식으로 돈을 얼마 벌면 과세를 했을까요? 한 10초만 기다려 볼게요. 원래는 얼마를 벌던 간에 비과세였습니다. 대주주만 안 되면 혹은 특정 이제 그 요건만 되지 않으면 수익금 가지고는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국내 주식으로 5천 이상 벌면 세금을 내고요. 22%의 세금을 냅니다. 3억이 넘어가면요. 27.5%를 냅니다.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됐고, 그리고 국내를 제외한 모든 투자는 하나로 엮어서 250만 원 초과일 때 하나로 엮어서 250만 원 초과일 때 기본적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주식으로 300의 수익을 냈으면 50만 원에 22%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뭐 그런갑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엄청 큰 거 혹은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은데 내가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벌 것도 아니고 근데 아닙니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국내에서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그 외에서는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3억 원 이하 수익 내면 22%, 3억 원 초과하면 27.5%. 기본적인 그 개념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금투세라고 해서 22%, 27.5%에 이제 증권거래세나 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을 조금 뭐 만진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금투세 폐지를 이제 뭐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게, 5천만 원 이상 넘는 거는 1,400만 개인 투자자 1%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장기 투자자한테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세부담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돈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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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예금이 말이 안 되니까 ETF나 펀드나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세부담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다 비과세였는데 만약에 주식으로 1.5억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행에서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인데 이거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해외 주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주식만 25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배당소득세로, 예를 들어서 우리 QQQ나 SPY, 이런 거는 22%가 맞는데, 타이거 S&P 500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타이거 S&P 500. 타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라는 뜻이고 미래에셋 자산에서 S&P 50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했을 때도 다 비과세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변경,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해외 ETF까지 다 포함해서 합상 공제로 25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투자소득세 22%를 매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타이거 S&P 500은 타이거는 미래에셋이라는 뜻이니까 국내인 거고 S&P 500은 미국 거니까 해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지금 명칭 정확하게는 국내 해외 추종형 ETF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럼 얘는 여기에 포함되는 걸까요? 자, 번호하겠습니다. 이게 1번. 야, 타이거니까 국내 ETF로 포함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메모장에 1번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야, S&P 500이니까 해외 ETF로 포함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을 적으시면 돼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2번, 2번, 2번. 2번이 맞네요. 오, 2번이 맞습니다. 맞아요. 2번이에요. 이게 어마무시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비슷한 법안이, 저는 이런 비슷한 법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소름 돋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 금투세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 반경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자, 타이거 S&P 500으로 수익이 났다면은 국내 해외 추정 ETF, SPDR은 우리가 흔히 SPY라고 부르는 해외 운용사의 S&P 500이죠.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그 비과세 처리를 받았고요.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22%에 25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큼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차이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해외 주식, S&P 500, 나스닥, 뭐 채권까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리해져요. 기존의 방식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국내 매매 차익. 국내 어떤 타이거 S&P 500으로 국내 수익 6천만 원이 났을 경우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세금 빵원이에요. 근데 해외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기존에는 250만 원의 양도소득세까지는 세금 안 내기 때문에 1000만 원에 750을 빼면 250이죠, 딱. 그러니까 손익통산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합산 수익이 250이면 기본공제 250만 원이랑 차감되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죠. 이것도 심지어 굳이 이제 250이 넘어가지 않으면 원천징수 같은 개념도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뀝니다. 만약에 내가 타이거 S&P 500과 SPY를 섞어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둘 다 S&P 500으로 해외 투자로 이제 빠지기 때문에 A 계좌에서 국내 수익 6천만 원 낸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6천만 원 수익이 났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오타가 났네요. 5,750만 원이 다 과세 대상이고 거기에 22%를 곱하니까 1,265만 원이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빵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1,265만 원이 날라가는데 거기에다가 앞선 거에서 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이 해외에 대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선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1,000만 원을 과세 대상으로 잡고 1,000만 원의 22%인 220을 원천 징수를 해버려요. 그냥 가져갑니다, 일단. 그리고 다음 연도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환급받아요. 금투세 신고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7천만 원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6,250만 원의 수익이 난 건데
6,250만 원에 대한 수익으로 세금을 1,465만 원을 내야 돼.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로소득세 이렇게 떼간다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SPY, VO, VTI, QQQ, 뭐 TQQQ 뭐 이런 것들 다 쓰잖아요. 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프리미엄, 뭐 슈드 다 쓰잖아요. 다 포함이에요. 다. 다 금투세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지금 여태까지 모아가려고 했던 모든 전략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 수익이 나면 날수록 여러분들이 1년입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 재갱신 주기는 1년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월에 260만 원 수익 냈으니까 세금 가져가고 합산 아니잖아요. 세금 돌려주세요. 손익통산 아닌데 세금 돌려주세요 하니까 환급 신청해라. 나중에 경정 청구해라. 언제 신청하면 되냐면 2026년 5월에 하래요. 10몇 개월 있다고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 물론 이제 개정되겠죠. 뭐 이거 너무 말도 안 되게 개정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그 방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 우리 해외 집합투자기구가 원래 배당소득 15.4%로 분류되거나 비과세였는데 이제 다 금투세, 금투세, 금투세로 포함돼서 변경이 될 예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상장 ETF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코덱스 200, 코스피 추종하는 거죠. 뭐 이런 거 말고는 솔직히 코덱스 200에 투자하는 사람이 글쎄요, 왜 할까요? 이거 하면 안 되죠, 사실. 이거 할 바에 S&P 500 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그래서 S&P 500을 내가 샀더니 250만 원 빼고는 수익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을 매기겠대요. 말고 해외 주식 장기 투자했더니 거기에 양도세 또 매기겠대요. 아, 그러면 나 그냥 안전한 채권 살래. 채권도 세금을 똑같이 금투세로 매기겠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투자 전략을 싹 다 바꾸는 일이에요. 이제 제가 예전에 막 추천 많이 했었던 그런 펀드들,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배당인컴, 뭐 있을까요? 뭐 그런 친구들 있죠. AB 미오크로스, 인도 중소형 관련 펀드들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체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투자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해외 주식, 해외 펀드, 채권 다 포함해서 250만 원만 공제해 준다는 거고 국내로 하면 5천만 원까지 공제해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매년 주식으로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저희 이 모임에 왜 있어요? 그렇잖아요. 연봉이 5천이 이미 투자 소득으로 달성돼 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훌륭하신 분이 저희 스터디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S&P 500을 사셨을 경우 그냥 배당소득세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걸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타이거고요. 여기가 이제 SPY입니다. 여기가 해외, 여기가 국내인데 똑같은 걸 투자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S&P 500, 여기도 S&P 500. 그랬을 때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국내 S&P 500을 사야 되나요? 해외 S&P 500을 사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데 왜냐면 여기는 세금을 많이 내고 여기는 수수료를 많이 냅니다. 대신 여기는 세금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합산했을 때 어떻게 정산하냐면 830만 원의 수익 기준으로 보통 국내랑 해외를 나눠요. 숫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내가 수익금이 830만 원 이상이면 이게 수익금이 더 많이 여기서 더 커지면 커질수록 국내 투자가 유리해요. 세율이 낮으니까. 근데 내가 수익이 833만 원 이상이면 그 해외 투자가 불리해지죠. 왜냐하면 세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게 8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내가 수익금이 더 날 것 같으면 해외로 하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 같은 거겠죠. 단기적으로 그냥 내가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할 거면 국내도 나쁠 건 없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익률 면으로는 해외가 나은데 이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른데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없다. 그냥 다 국내 해외 통칭해서 금투세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net지 고려해도 국내가 좀 더 유리하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랑 세금이 더 크고 환net지는 사실 환율은 이제 우상향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수료랑 세금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광적인 병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 안 하면 못 빼기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일반 계좌로 S&P 500을 30만 원씩 30년 동안 모으려고 하는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가정을 해봤더니 원금은 1억 800만 원이 들어가고 연봉률 7% 가정 시에 수익이 2억 3,200만 원이 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금이 이제 제가 22%를 차감시킨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5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끔찍하죠? 5천만 원을 내죠, 제가.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배당주에 30만 원씩 30년 동안 모은 삐. 자, 근데 웃긴 건 이거 자체를 사실 하면 안 돼요. 이거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젊은 나이, 그러니까 20대, 30대까지는 자산이 빨리 증가하는 거를 사셔야지 소득을 발생시키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연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물 자산으로 치면 자꾸 젊을 때 오피스텔 모아가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월세 받으려고. 이게 아니고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순이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자꾸 20대인데 오피스텔 모아가면 좋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당주 모아가는 사람들. 오피스텔은 나중에 이게 안 올라요. 이게 안 오르기 때문에 처치곤란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저는 집주인이 이거 왜 들고 있나 싶어요, 솔직히. 수익이 안 나요. 아파트로 해야 자산 가격이 빵빵 뛰고 이 커진 가격을 가지고 배당을 사는 거죠. 혹은 이 커진 걸 가지고 오피스텔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이 개념과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젊을 때부터 배당주에 30만 원씩 모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게 숫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만 계산해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 수익이 났다고 했을 때 807만 원에 대해서 22% 똑같이 떼야 되니까 매년 122만 원이 증수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지금보단 손해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배당으로 매월 250만 원씩 경제적으로 자유를 달성하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원금 7억 5천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 4%씩 배당받는다고 가정하면 3천만 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림없죠. 3천만 원에 바로 22% 가져갑니다. 매년 660만 원 징수하기 때문에 총 수령액이 매월 200이 안 되게 바뀌어요. 도대체 50만 원은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가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 총수령액 감소한 것 반영해가지고 진짜 250을 다시 맞춰봤더니 대충 원금 9억을 넣으면 세금까지 고려해서 25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원금이 9억 6,175만 원을 넣어야 돼요. 자, 9억 6천을 원금으로 넣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년 동안 얼마나 넣어야 되냐면 대략 200만 원씩 40년만 넣으면 됩니다. 한 푼도 쓰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건 금투세를 제외하고도 이 연에 3천만 원씩 배당이 나오면 지금 기준으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금이 많이 필요한 나라가 될까요? 세금이 덜 필요한 나라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한 나라로 바뀌죠. 여러분들 건보료 올라가는 속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 건보료 기억이나 할까요? 내긴 했나? 근데 지금 건보료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냅니다. 소득 대비 이렇게까지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요. 직장 가입자분들은 그나마 나요. 지역 가입자분들은 진짜 그 은퇴하신 분들, 지역 가입자분들, 프리랜서 분들은 피를 토하면서 냅니다. 근데 이제 건보료가 20년 뒤, 30년 뒤는 얼마나 더 낼까요? 말도 안 되게 많이 내겠죠.
세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법 개정안 발표를 좀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좀 이따 쓰긴 할 건데, 주주환원 촉진제 세제 신설이 있긴 한데, 이거는 뒤에서 투자 시황 때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린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도 있답니다. 200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는데, 개정안으로 폐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뭐, 무조건 폐지가 된다, 이게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ISA 세제 지원 확대입니다. 말도 안 되게 확대가 되는데 저는 ISA를 참고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 같은 사람한테 200만 원 비과세 해준다는 웃음 칠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왜 말도 안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총 1억 원 넣을 수 있잖아요. 1억 원 넣을 수 있는데 3년 동안 2%의 이자죠. 2%의 이자를 얻으면 200만 원이죠. 그죠? 이것만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3년 동안 2%를 못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왜 이걸 이렇게 해놓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조금 많이 바뀝니다. 일반 투자형이 이제 원래 ISA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이건 신설을 따로 해요. 국내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비과세 한도가 1년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3년 손익 통합입니다. 국내 투자형 신설 같은 경우에 연 4천만 원, 총 2억 원에서 1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입 허용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라고 해서 뭐 2억 원까지 총 1,000에서 2천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 생각해도 2억에 1,000이면 5%거든요. 이게 5%잖아요. 이게 서민 농어민형은 어쩔 수가 없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5년 뒤, 10년 뒤에도 연봉 3,800 이하로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일반형으로 바뀝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 정도인데, 이게 엄청 좋나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QQQ나 이런 건 안 되고, 국내에 있는 S&P 500이나 이런 건 되게 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국내 S&P 500은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들고 일어나야죠. 말도 안 됩니다. 어쨌든 ISA는 참고로 3년에서 5년 정도를 들고 가는 계좌고요. 뭐 더 하고 싶으면 뭐 연금 계좌로 갈아타는 기능도 있고 한데 뭐 연장도 할 수 있고 한데 뭐 이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는 정해져 있어서 목돈을 운용하는데 뭐 이런 계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강의 끝나면 세법 개정안 이거 올려드릴 겁니다. 이거 확대해서 보면 방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 나오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출산이랑 혼인했을 때 주는 장려금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상속세 개정돼 가지고 어, 자녀 같은 경우에 원래 5천이었는데 이제 5억으로 상속입니다. 증여 아니고 상속 기준 5억까지 늘어나서 그런 부분은 뭐 좀 더 유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뭐 이런 절충안이 오늘자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금투세는 어제까지의 금투세고요. 오늘 다시 얘기 나오는 게 뭐 건보료 산정 시에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번 소득에 대해서는 빼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금융투자 소득은 빼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으로 들어가 있었고 또한 이 전까지는 내가 돈을 안 버는 부양가족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제가 부양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수로 투자로 100만 원을 넘게 벌으신 거예요. 실수로.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가 이제 배정이 안 됐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자기들이 돈을 내봐야 알아요. 금투세 폐지에 나서는 정부. 그리고 가상자산과세는 2027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거는 바로바로 연기하면서 왜 이런 거는 바로바로 안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지으면 아직 확정은 없다. 확정은 없지만 금투세가 시행됐을 경우에 우리 투자 전략이 전부 다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새롭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식인데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즉 5천만 명 중에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란 뜻은
고령화율이 20%란 뜻이고요. 이거는 국제사회 기준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거를 진입을 한 몇 없는 나라 중에 이제 됐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고령화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고요. 2055년이 되면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총 인구가 4천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이 4천만 명 중에 50%가 65세 노인 인구인 나라가 생겨납니다. 우리나라죠. 전무후무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EBS 다큐 이런 거 보시면 세계에서 최초로 자연 감소로 사라지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노령 빈곤율 혹은 노인 자살률 이런 게 이제 압도적으로 1등인 나라인데 그 OECD 국가 2위보다 우리가 그게 2배 많아요. 그러니까 15%면 30%, 20%면 40%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태어나는 친구가 127살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했습니다. 130살인가 127살까지 사는데 한 살에 태어나가지고 55세쯤에 은퇴하면 잘 먹고 잘 살았다 싶은데 택도 없습니다. 55세부터 127살까지 소득 없이 살아야 돼요. 60세까지만 해도 반을 소득 없이 살아야 됩니다.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뭐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가 도대체 돌아갈지. 여러분들 30년 전에 94년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94년도에 그 사고 혹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세상이 2024년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겠죠. 그때는 이제 애초에 가족이 이제 핵가족 자체가 아니었고 다 대가족이었고 뭐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세금 뭐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 달랐는데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우리 시점에서도 2024년에서 2054년은 정말 재앙에 가까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 제2의 월급 받겠다고 돈 넣었더니 60대 한숨.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금소법 배당을 많이 받았더니 금소세를 적용해가지고 누진세 최대 45%에 건보료까지 떼고 ISA나 연금 계좌를 쓴다고 해도 각각 분리과세를 해버리다 보니까 이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노후 생활비로 월 200만 원씩 받도록 설계만 하면 이게 이제 폭탄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업계에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자동으로 머릿속으로 타자작 나오지만 일반인 분들이 아무것도 독학으로 스스로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비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절세를 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피해 가야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피해 갈 수 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입니다. 내가 그 연금저축 혹은 IRP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액공제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연말정산 때 세금 조금 돌려받으실 수 있죠. 자, 근데 IRP랑 연금저축이랑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는 한 가지의 케이스인데 월에 900, 연에 900, 연에 600인데 연금저축 펀드 풀로 넣어도 월에 50이에요. 저는 제 기준에서 월에 사회초년생 혹은 30대까지 해서 50만 원씩 꾸준하게 연금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초과하지 않는 이상 연금저축 펀드랑 IRP는 사실상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소득세가 5.5%인데 얘도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에 연간 1,500만 원, 그러니까 월에 125만 원 이상 수령 시에는 종합소득과세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간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에서 30년 있다가 맘대로 바꿀 수 있고요. 종합소득과세율도 이번 년에 처음으로 바뀌었죠. 정부가 맘대로 바꿀 수 있고요. 연금소득세도 정부가 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종합소득과세율인데 연금소득이 1,500이 넘어가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세법. 15%의 지방소득세 10%에서 16.5%의 세금을 최소한 떼게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지네. 근데 우리가 보통 13.2%의 세액공제를 받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16.5%의 세금을 내려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세금을 뒤로 미루는 상품이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연금저축을 하면 할수록 그 땡큐죠. 어차피 자기들이 세율 나중에 바꿔가지고 메꾸면 되니까. 실제로 호주, 유럽, 미국 뭐 등등 우리 선진국, 금융 선진국들은 그래서 세율을 굉장히 높여놨죠. 아주 똑똑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방법이 없죠. 그냥 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자국세 15.4% 냅니다. 이 나라 중에 노령화 문제, 고령화 속도, 저출산 문제 제일 심각한 나라 이 나라예요. 실제로 이번 년에만 몇 명이 떠났죠? 그 기사 크게 나왔는데 2,000명인가 3,000명이 고액자산가들이 이제 해외로 아예 이주를 했죠. 그런 사태들이 점점 사실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사실 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되지 않을까. 2100년이 넘어가면 좀 해결이 된대요. 그때까지 살아있을라나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장점은 이렇고요. 나중에 저율과세죠. 세금을 뒤로 미룰 수 있고요. 연금소득세. 근데 이제 대신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넘어가면 이제 종합소득과세로 한다. 그러니까 젊을 때 세금을 좀 아끼고 나이 들어서 세금 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제 세액공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비과세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ISA고요. 방금 쭉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까지가 될 수 있는데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ISA의 비과세는 그 3년에서 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냥 연금을 내가 가입한다 했을 때 그 모든 이자 배당 연금소득세를 세금으로 치지 않습니다. 뭐 분리과세 하지 않고요. 전액 비과세입니다. 대신에 이제 상품을 가입할 때 수수료를 좀 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조금 비싸고 세금을 나중에 안 내게 된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가 좋나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질문이 잘못됐어요. 뭐가 좋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왜 잘못됐냐면 가능하시면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 얘는 연금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중간에 차익을 얻을 게 있다고 했을 때 일단 2천까지 비과세 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ISA로 중기 정도의 자금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나중에 내가 노후로 받을 것들을 연금보험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플러스 기본적인 이제 저는 의료비 지출도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연금저축 펀드나 이런 걸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구조를 짜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ISA 계좌로 모을 경우에는 어, 최대 연금 2억을 다 넣었을 때 1년 평균 5%씩 수익이 난다 가정하면 1,000만 원씩 5년 나겠죠. 근데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4천만 원은 과세한다 했을 때 396만 원 과세. 저는 지금 이거를 1년부터 5년 차까지 단 한 번도 매도 안 하다가 5년 차에 한 번에 매도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5년 그 이자를 못 빼잖아요. 아시죠? ISA는 1년에서 그 만기 동안 5년까지, 3년까지는 수익금을 못 뺍니다. 그래서 3년치, 5년치를 한 번에 손익통산해가지고 과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게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모으는 것보단 ISA 계좌 활용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냥 일반 계좌는 그 비과세가 안 되니까. 연금보험으로 했을 때는 그 세금이 이제 빵원입니다. 세금을 이제 안 내고요. 그 한도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금 1억 800인데 1억 800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내가 연금보험으로 할 거냐, 뭐 다른 아까 말한 연금저축으로 할 거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연금보험이 조금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제 연금을 준비하는 제 금융상품, 연금 금융상품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개를 그냥 총합쳐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제가 다 합치면 연금액으로 보통 월에 150을 납부를 합니다. 이게 한도예요, 한도. 비과세 한도. 월 150에서 일정 수수료를 낸다고 했잖아요. 이 금액에서 수수료를 얼마 차감하고 상품마다 달라서 총 적립되는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쭉 적립을 해가지고 10년까지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냅둔다 가정을 했을 때 30년 차에 딱 31년 차죠. 31년 차에 딱 10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S&P 500 투자한다 했을 때 기준입니다. 연봉률 7% 기준. 이러면 매년 7, 8천씩 뽑으면 죽을 때까지 뽑을 수 있더라고요. 매년 7, 8천. 월에 한 6, 700 정도? 대신에 비과세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장점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안 붙어요. 초반에는 이 수익금이 진짜 안 붙습니다. 3,400 넣었는데 3,500 냈는데 3,600. 뭐 안 붙어요, 잘. 근데 나중에 가서 딱 지나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속도로 촥촥촥촥촥 굴러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좀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법 개정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금투세 폐지될 수도 있는데 안 폐지되면 큰일 난다. 그게 해외 ETF에 관련된 우리 S&P 500이든 QQQ든 뭐 SPY, VTI, VO 전부 슈드 다 금투세로 이제 편입되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세액공제를 받거나 비과세를 받거나.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SA나 IRP나 연금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해지할 수 있는 계좌가 이거 네 개밖에 없어요. 이거 네 개 말고는 지금 전부 다 막혔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투자 전략을 공유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길게 안 할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리고 어디가 주도주인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스피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24년 1월부터의 차트인데 시작 전보다는 많이 오른 겁니다. 사실 2,800까지 올랐었고 지금 2,700이기 때문에 뭐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정도 지지까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2,800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글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은데 제가 같은 말을 한 세 번씩 반복하거든요. 단톡방에서. 2,800 넘어갔을 때 보수적으로 하자 그랬어요. 2,800 깨지는 것까지는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안 깨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깨졌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뭐 이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이제 트럼프라는 존재 때문에 일로 갈까, 이게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2,800 아래까지 빠질 확률은 너무 높았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졌고, 제약바이오 장세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가능하면 투자를 안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S&P 500은 아주 훌륭하게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쭉 올랐다가 5,399, 뭐 사실상 5,400. 근데 뭐 오른 것 대비 생각하면 뭐 하나도 안 빠진 거에 거의 뭐 이 전고점이 4,800이었는데 지금 5,400이니까 빠져봤자. 뭐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죠. 나스닥이 폭은 좀 더 많이 크게 기술주들 위주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다. 문제는 이제 트럼프죠. 트럼프라는 사람, 혹은 사실 트럼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단순한 조금의 리스크가 이제 굳이 내가 주식을 들고 있을 필요 없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이제 많이 벌었는데 굳이 리스크가 생겼는데 내가 이걸 들고 있을 필요 있을까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7월부터 제가 수익이 났는데 그 반도체를 모아갔었는데 지금 여기 나스닥의 대부분이 엔비디아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잖아요. 지금 많이 오른 게 AI 반도체 다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친구들이 1년 동안 완전 우상향했잖아요. 사실 이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 투자하신 한지 몇 달밖에 안 되는데 벌써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 1년이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벌써 2년 넘게 투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던지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엔비디아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 차트로는 엔비디아가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제가 이것도 세 번씩 얘기 드리지만, 저점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테슬라 예전에 400달러에서 100달러 갔을 때 사태 때 여러분들도 대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디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에 투자하는
혹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총 액수는 정해져 있으셔야 돼요.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잭슨 왕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스티븐 잡스도 사망했을 때 애플 주가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100% 없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반등을 딱 할 시기에 제가 자금을 밀어 넣었는데 푸틴이 미사일 쏘면서 다 망가졌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 특정 종목의 특정 산업군에 완전 몰빵돼 있는 포트폴리오는 지금 같은 시기에서 해야 될 전략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번 게 있으면 지킬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버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지키지 못하는 투자는 버는 것만 못합니다. 지킬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수익 번 거를 딱 깔끔하게 번 거에서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마이크론이 최악입니다. 얘는 뭐 거의 뭐 여기 뚫리면 이미 사실 갔죠. 이미 거의 간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반등하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 실적 발표가 엄청 잘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우리 하이닉스도 그랬듯이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고 해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론이 안 좋다는 건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AMD는 차트가 더 심해서 아예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런 거 이제 투자하시기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제가 20만 원 넘어갔을 때 저 매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사실 하이닉스가 지금 한 주도 없습니다. 털고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물론 저도 이쯤 팔았으니까 여기까지는 못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서 이제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냥 올라갔구나. 신기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왜 못 먹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이닉스 제가 이게 선을 그었는데 이 19만 원치가 너무 중요했던 포인트, 20만 원치가 중요했던 포인트인데 이제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던지는 매물 거래량이 이만큼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키높이의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거래량 매도가 나온 적이 언제지라고 이제 봤더니 지금 370만 주를 던졌거든요. 외국인이 어제. 오늘 150만 주 던졌고 520만 주 던졌는데 마지막으로 하루에 370만 주 던진 거 봤더니 2021년 8월이에요. 이때가 이제 반도체 확 떨어지기 시작할 때죠. 자, 630만 주 던졌을 때 하락폭이 마이너스 6%였는데 얘가 8.87%예요. 신호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외국인 지분율이 여긴 아직 던지고도 45%를 유지하고 있는데 45%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54%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신호일 리는 없다. 370만 주면 꽤나 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러분들한테 하이닉스를 던지고 나간다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좀 개인적으로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반등만 해주면요. 그래서 제가 8만 원쯤에 추가 매수 한 3번, 2번이죠. 추가 매수 한 2번, 3번 떨어질 거 가정하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기가 막히게 반등할 확률도 있지만 물론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7만 8천 원대까지. 뭐 최악이면 7만 4천 원까지 빠지겠지만 이건 모르는 일이고 제 개인적으로 확률상 얘는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어, 이 7만 후반대에서는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기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미반도체도 좀 많이 꺾였는데 진짜 이거 꺾이면 이제 벼랑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선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야 되기 때문에 이쪽 지지와 이쪽 공백이 심한 차트일수록 그러니까 차트가 차라리 이렇게 올라갔으면 어디에 비빌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비비기가 좀 어려워요. 다행인 거는 하이닉스처럼 거래량이 많이 나온 그 매도세는 지금 이날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 부디 뭐 여러분들 혹시나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디 반등하길 바라는데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 투자자가 어떻게
그 떨어지는 거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려해야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 반도체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 동안은 제가 반도체를 정말 많이 제가 100번 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사실 할 만큼 다 했고 다음 종목을 다음 추세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첫 번째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이제 우리나라가 주도주가 없을 때 보통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오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말 72만 5천 원에서 지금 91만 5천 원, 90만 9천 원까지 20만 원이 한 달 동안 올랐어요. 이 시가총액 큰 친구가. 실적이랑 이제 뭐 새로운 거를 발표해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는데 뭐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없지만 주도주를 찾자는 개념에서 이런 게 있구나. 바이오가 지금 좋구나. 셀트리온도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융주입니다. 금융주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우상향하는 거는 처음 보는데 최초입니다. 최초. 밸류업 프로그램 국내 이제 그 자사주 소각 그리고 금융주가 실적이 좋아요. 지금 어지간한 그 성장주들보다 금융주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좋은 상황. 대표적으로 두 개죠. KB금융이랑 신한지주인데 신한지주가 차트는 훨씬 더 이쁘기도 하고요. 뭐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급락을 대처할 수가 좀 없다. 촥촥촥. 이거 진짜 무조건 던져야 되는 차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버티는 것도 안 되는 일이고 둘 다 안 되는 일이에요. 버티는 것도 안 되고 추가 매수하는 것도 안 되고. 참 이게 갑자기 이렇게 또 꺾여버리면 모르기 때문에 참 사기는 애매하다. 근데 금융주가 좋긴 하다. 금융주랑 또 동요가 이제 배당이죠. 그래서 고배당을 주는 이제 종목들 10개인데 차트가 아주 이쁘고 제가 그 밸류업 프로그램 처음 발표했을 때 그 종목으로 사기 싫은 분들은 이런 거 사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ETF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우주항공으로 예전에 이제 성장주 느낌으로 말씀드렸으면 요즘은 이제 방산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제가 본 분들 이 주식 스터디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저희가 5만 원대 처음 말했었죠, 그죠? 저는 없습니다. 저는 중간에 벌써 매도했었고, 근데 이거를 그냥 들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제가 마지막 봤을 때 400 몇 프로였는데 대단하신 거죠. 그걸 보유하는 게 실력이기 때문에. 근데 31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제 5만 원에 샀으면 600%가 넘은 말도 안 되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분이 다른 주식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팔지 말자 했어요. 그냥 계속 들고 가자. 그거는 우상향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높고 트럼프와 관련해서 그 테마가 엮이면서 확 더 오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가 두 분이죠. 트럼프랑 해리스 이렇게 있는데 죄송해요. 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차트 보실 때 주로 일봉을 보시는데 주봉 관점의 주식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봐보세요.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는데 이건 뭐 정해져 있습니다. 지수로 볼 때는 주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목으로 볼 때는 일봉이나 뭐 매매 방식에 따라 부분도 있는데 주봉으로 보든 일봉으로도 보든 둘 중 하나 중에 불리한 걸로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유리한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불리한 쪽으로 차트를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유리한 쪽으로 보면 내가 무조건 그 대응하는 데 불리해져요. 내가 혼자 유리한 쪽으로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불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차트를 보셔야 대응하실 때 빠릿빠릿 움직이실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감정을 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트레이딩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된 주가 지금 좋고요. 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몇 번 말씀드린 적 있고 하나시스템 뭐 이런 친구들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는 좀 우주항공 뭐 나로가 아닌가요? 뭐였죠? 나로 맞나? 어떤 그 저희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테마 전에 잠깐 제노코나 이런 테마주는 있었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뭐 이런 친구들이 방산으로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개예요. 바이오, 금융주, 방산주, 뭐 여기에 원전도 있고 한데 이건 너무 테마적이니까 좀 뺐고, 정치 테마도 제가 따로 언급은 드렸지만 이 공식 강의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비중만, 주식 비중만 치면 정치 테마주 비중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차피 트레이딩 할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금융, 방산인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 셋 다 사기가 참 어려워요. 엄청 정고점이죠. 정고점이죠. 바이오는 등락이 너무 심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등락이 심한데, 바이오 중에서 제일 큰 애도 등락이 심한데 일반 주식은 하한가, 상한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주식을 주도주, 지금 있는 주도주로 처음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주식을 산다 했을 때 오를까 떨어질까 라는 고민을 하시면 안 사시면 돼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그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르겠다라고 하는 것만 사셔야 돼요. 그래야 8대2 정도 나옵니다. 그래야 9대1 정도 나와요. 제가 보통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무조건 오른다, 진짜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만 빼면 오르겠다, 그런 느낌으로 주식을 하시는 게 정말 맞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선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서 나쁠 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꼭 개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LT를 또 그래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차트는 다 정고점이었잖아요. 얘로 보나, 얘로 보나, 얘로 보나, 얘로 보나, 다 신고가예요. 다 신고가인데, 얘는 신저가에 가깝습니다. 82달러의 저점을 찍고, 92달러, 91달러 뭐 왔다 갔다 거리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채권이죠. 미국 20년물 장기 채권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탁 튀어올 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트럼프 때문에 국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되면서 금리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을 뿐더러, 그게 확정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가 퍼진지 모르겠는데, 경제가 달라졌을 뿐더러, 트럼프가 당선됐을 그 시기와 지금 시기는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든 기준금리든 결국은 인하할 거기 때문에 인하가 되는 큰 흐름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오르는 거는 뭐 거의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뭐 원래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뭐 여기까지 올랐는데 뭐 이제 여기까지 오른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92달러에 산 여러분들이 100달러를 넘는 순간 10%를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S&P 500이 지금 5,600이 정고점인데 6,100 얼마가 돼야 10%를 먹어요. 여러분들 이게 확률이 높을까요? 이게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손해가 난다 해도 5,600까지 오른 S&P 500이 하락하는 폭과 TLT가 빠지는 폭이 누가 더 클까? 당연히 여기가 적겠죠. 금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5.5% 고정해놨으니까. 국채금리가 변동될 뿐. 여러분들 이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채권을 뺄 필요는 없다. 전재산을 채권에 넣으세요. 이것도 위험하죠. 채권이 없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은 좀 보수적으로 가만히 있으셔도 괜찮다. 대신에 채권은 조금 포트폴리오에 넣었으면 좋겠고, 저점 위주의 매수 혹은 실적 위주의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을 못 찾고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올 기업은 이번 년 잘 나오는 애들 말고요. 내년, 내후년에 이제 잘 나오는 친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채권 볼 때 차트 분석 안 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뭐 차트만 분석하면 지금 좋죠.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은 같은 가격이잖아요. 이때랑 이때랑. 이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때 사는 사람 세고 셌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로만 보면 지금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긴 한데 뭐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시 얘기 드리면 기본적으로 채권을 섞으시고 보수적으로 하시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지금 연도가 아닙니다. 이번 연도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반영된 겁니다. 내년까지도 다 반영됐다고 봐야 돼요. 7월이면. 그러니까 내후년.
24년, 25년, 25년 내년 실적까지 다 반영된 거고 26년에 좋아질 애들이 누굴까? 그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반기 끝날 때쯤 2024년 11월, 12월 때쯤에 딱 투자를 시작하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꽤나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조금 더 롱런 하는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설문지를 좀 돌리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드렸던 설문지기도 한데, 다시 한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기타, 여기 아래 기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원하는 방향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상담이죠. 오늘 강의죠.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면 궁금한 것들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7월 말이랑 8월 초까지는 조금 여유로워요. 그래서 다행히도 좀 지금 재테크나 이런 거 궁금하시거나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혼자 까먹고 있거나 소갈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리고 8월 초부터는 이제 다시 제 본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들을 하기 위해 딱 한 시간을 잘 끊었는데 고생 너무 많으셨고 제가 자료는 그 머니하이라이트 단톡방 말고 그 머니하이라이트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8월 8월 투자까지 좀 이어가서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삼성 SM 단톡방 어떻게 들어가나요? 문도 그분은 제가 그 담당자분 통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엔화는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엔화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